제일 먼저 행동주의론이 있었죠. 행동주의론이 있었고, 그 행동주의론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 외부 환경 있죠. 외부 자극을,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경험들, 자극들 이런 거를 통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새로운 걸 경험하게 만들고, 그것과 이제 다른 내용들을 연합시켜가지고 교육시키는 게 행동주의 이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지주의 이론이 나왔습니다. 학습자 외부보다 이제 내부 있죠,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인지 과정들, 탐구, 발견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학습의 과정들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인지주의 이론이 나왔고요. 그것과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되면서 구성주의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인지주의 이론에서 조금씩 발전한 게 뭐냐면은 학습 자체가 옛날에는 교수자가 어떤 특정한 진리 내용들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면은 인지주의에서 보니까 학습자가 그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교수 방법에 대해서 이제 패러다임이 변환이 됩니다. 학습자 중심이 아니라 교수자 중심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지식을 구성하는 주체는 학습자이다. 여기서 시작된 게 구성주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학습관이죠. 교수학습은 객관주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롭게 나온 거, 그러니까 교수자 중심보다 이제 학습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들을 구성해 주는데 중점으로 두는 것이 구성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심리학자는 피아제와 비고스키가 있습니다. 구성주의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표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들만 이해하시면은 거의 이제 모든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교육의 방법들을 이제 객관주의에 기반한 교육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때는 우리 경험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A는 A다, B는 B다. 이거는 레이저 포인터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경험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학습은 외부에 있는 이런 객관적인 내용들을 학습자에게 전달해주면 이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학습자도 마찬가지로 전달해주는 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 이거는 레이저 포인트구나, 이거는 A라는 글자구나, B구나, 그렇게 이해만 하면 학습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의 조건은 보면은 절대적인 진리 자체는 상황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객관주의에서 이제 학습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은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레이저 포인트다, A다, B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에 이제 그 결과가 딱 정해져 있고요. 목표도 딱 그거겠죠, 그죠? 무조건 내용을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교수,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것,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 교수의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교수 자체가 보면은 교수자에 의해서 절대적인 내부 세계의 진리가 전달되는 것을 교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교수의 목적은 말씀드렸듯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우수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중심자는 교수자고, 그리고 교수자는 진리를 전달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수 설계 같은 경우에는 결정된 내용이죠.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정된 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고, 교수의 초점은 사실의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형태는 사실, 정보 중심의 지식이고, 이거는 바뀌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주된 교수 방법은 강의식이고 전달식 수업이었습니다. 이게 객관주의였는데요. 이 객관주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지식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옛날에는 정해져 있던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게 그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산업화되고 그리고 정보화되면서 지식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기존에 있던 것들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가지고 만들어내고 또 기존에 있던 것을 다른 방법으로 응용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참 이제 많아졌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쓰는 이 스마트폰 있죠.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보면은 이제 제가 갖고 다니던 거는 mp3 플레이어 가지고 다니고 카메라 DSLR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들고 다니고 그리고 또 전화기는 전화기대로 열리는 거 있죠. 분리브로 된 거 들고 다니고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카메라는 카메라다, 전화기는 전화기다, 그리고 또 mp3 플레이어는 mp3 플레이어다. 이게 객관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틀을 깨버리고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새로운 걸 창조하고 새로운 방법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이 구성주의 원리가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지식을 새롭게 학습자가 스스로 이해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지식들을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것도 만들어내고 사회 자체가 보면은 이제 그 구성주의적인 이런 시대가 돌입했죠. 그죠?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객관주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객관주의가 있는 상황에서 구성주의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돼요. 심리학 발달에도 그랬죠. 그죠?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로 오지만 행동주의가 끝나고 인지주의가 끝나고 구성주의가 아니라 행동주의가 있는 데서 학문의 폭이 넓어진 거예요. 인지주의가 됐고 인지주의가 있는 상황에서 또 학문의 폭이 넓어져 가지고 구성주의가 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객관주의가 있는 상황에서 객관주의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 있죠.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구성주의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성주의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핸드북 좀 놔둬놓을게요. 이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계는 인간의 경험 있죠. 경험에 의해 가지고 좀 존재한다고 보고 있어요. 인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존재하지만 그 의미는 인간에 의해서 부여되고 구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는 무조건 이거는 뭐다 딱 정해져 있었는데 구성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세계가 되게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고 경험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른 거예요. 또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쉬울 수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되게 어려울 수가 있고 또 느끼는 것도 다를 수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부모님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부모님은 객관주의에서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고마운 사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성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아들한테 부모님이라는 것은 같이 놀아주고 되게 즐거운 존재일 거예요. 그런데 또 만약에 되게 엄한 집 있죠. 되게 좀 엄격하고 그런 집의 부모님은 맨날 나한테 야단치고 혼내시는 그런 조금 빨리 독립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분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집에서는 되게 못 봤기 때문에 그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슴 아픈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분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 이 주제라는 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면은 사람의 경험에 따라 가지고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학습이라는 것은 개인의 경험에 근거해 가지고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구성주의라고 하더라도 학습의 목표는 딱 정해져 있겠죠, 그죠? 학습의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습의 목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일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게 뭐냐면 학습자 분석이 필요합니다. 학습자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환경을 갖다가 고려해서 만들 거예요. 학습의 조건은 어떤 지식이나 기술도 그것이 사용되는 문제 상황과 독립적으로 해석될 수 없으므로 실제 세계를 반영하여 하는 풍부한 상황이나 맥락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주의에서는요, 이 학습의 목표가 뭐냐면은 학습자 스스로 이 지식을 구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마다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갖다가 그 차이점들을 분석해가지고 바르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교수자입니다. 차이는 그거예요. 큰 차이는 뭐냐면은 객관주의는 교사가 가르치는 거고 그리고 구성주의는
교사가 학습자에게 이걸 알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알는 그 주체는, 학습의 주체는 학생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의 조건은요, 객관주의에서는 무조건 그죠? 이거는 이거다. 뭐 상황하고 상관없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주의에서는 이 내용이요, 실제로 사용되는 상황하고 분리되어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되겠죠. 어떤 지식이나 기술도 그것이 사용되는 문제 상황과 독립적으로 해석될 수 없으므로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 풍부한 상황이나 맥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레이저 포인트인데, 이거는 프리젠테이션 그죠? 또 보조하는 역할인데, 이게 만약에 총에 달리면은 스나이퍼 그죠? 이 표적을 표시하는 게 될 수가 있을 거고, 이게 만약에 넓게 퍼져가지고 나가면은 건축에서는 수평기 있죠, 수평기로 사용될 수도 있을 거고, 정말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 세계에서 이게 어떻게 반영되느냐, 상황과 연관되어 가지고 그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게 구성주의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객관주의에서는 시장은 무엇이고 어떤 물건을 팔고 거기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객관주의적인 교수 방법이에요. 그런데 구성주의에서는 실제 상황 속에서 하는 게 좋다 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돈 얼마씩 가지고 시장 가가지고 실제 경제활동 해보고, 또 학교 들어가가지고는 뭐 자기 물건 있죠, 안 쓰는 거 갖고 직접 팔아도 보고, 이런 활동, 그러니까 가장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경험하면서 지식을 구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구성주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수는요, 학습자가 세계의 어떤 의미를 구성하도록 보조 지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 바람직한 이미지 있죠, 그죠? 만약에 시장이라면은 그런 시장의 역할이나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상황들, 이런 거를 학습자 머릿속에 구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수자의 역할입니다. 그 세계에 대한 의미 구성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 사람마다 경험하는 세계가 다 다르고, 그래서 다르죠, 그죠? 그런데 학습 현장에서는 경험하는 경험은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학습자에 따라 가지고 이걸 이해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경험에 따라 가지고 그런 차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 잘못된 이해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학습자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업의 중심자인 학습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촉진해주고, 코치해주고, 안내해주는 역할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이게 교사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수 설계는 학습이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해주는 것이 교수 설계의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점은 이제 지식 전이 활용하는 거고요. 이 전이 활용이라는 것은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상황에 가서 적용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교수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형태는 앞에 이제 객관주의에서는 사실적 지식이나 정보를 다룬다면은 구성주의 교육 방법에서는요,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고차원적인 인지 전략, 이런 것들을 학습자가 알게 하는 게 이 주된 지식의 형태고, 문제 중심 토론식 발견 학습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객관주의하고 구성주의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제가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 수업을 할까요? 실제로는 저는 교육 현장에서 객관주의 방식으로 교육을 많이 할까요? 구성주의 방식으로 교육을 많이 할까요? 객관주의 방식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객관주의하고 구성주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누가 주체가 되느냐죠. 그런데 학교에서 만약에 이 구성주의 교수 방식으로 수업을 한다면은 하나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뭐야 하고 설명하고 끝낼 거를 직접 체험하게 만든다면 시간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자원도 많이 소모될 거고, 그래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 구성주의보다는 객관주의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돼요. 틈틈이 이제 구성주의 학습 방식을 첨가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재학급 수업을 할 때는 저는 구성주의 방식으로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수학만 가르치다가 조금 이제 제가 애들한테 새로운 걸 좀 경험시켜 주자 싶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코딩 있죠? 코딩 교육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접목시켰어요.
접목시킬 때 처음에는 재밌게 하려고 코딩할 때 많이 하는 게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두이노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피지컬 컴퓨팅 조그만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학생들한테 접목할 건데 이제 뭐랄까 고민하다가 마이크로비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센서가 다 들어있는 조그만 보드거든요. 컴퓨터입니다. 요걸 갖다가 학생들한테 교육하는데 만약에 제가 객관주의 방식으로 수업을 했다면은 애들한테 자 빼고 선생님 따라 코딩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했을 건데 제가 구성주의 방식으로 한번 해봤어요. 제일 먼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반년 정도 걸려가지고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컴퓨터하고 큰 테이블이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애들이 그 위에서 자유롭게 이제 디지털 컴퓨터 센서 연결하고 이렇게 코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어요. 또 이제 제가 해준 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코딩 소스들 있죠. 소스들하고 그런 센서들, 기기들 그런 걸 해주고 애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주고 학생들한테 해봐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애들이 막히는 부분 있죠. 선생님 그 변수는 어떻게 입력해요? 그런 거. 여기서 변수 입력해가지고 뭘 해야 돼? 그런 과정으로 저는 이제 도움만 주고 전체적인 과정을 학생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두 명이서 한 팀씩을 했는데 한 개씩을 맡아서 했는데 애들이 저쪽에서는 주사위 만들었대. 우리는 뭐 가위바위보 게임 만들어보자. 만들고 나서는 또 재밌으니까 저쪽에서 또 그 소스를 바꿔가지고 해보고 어떤 애들은 그 소스 자체를 갖다 변환시켜가지고 뭐 다르게 만들고 가위바위보 그림인데 그림을 다르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산출물 발표를 하겠는데 애들이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냥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마치고 나서는 더 하고 싶다 뭐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애들한테 그냥 줬어요. 그걸 좀 비싸거든요. 그게 가격이 한 세트로 해가지고 한 7, 8만 원 해요. 그걸 그냥 제 돈도 아니고 학교 예산이니까 왜냐면 또 예산 사서 쓰지 뭐 해가지고 애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제가 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한다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주고 애들한테 실제로 해보도록 하고 애들이 하다가 막힐 때 도와주고 그리고 또 조금씩 이렇게 고쳐주고 그죠. 그러면 애들이 아 이렇게 하는구나 알고 자기들이 진행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경험을 준 게 이제 이 구성주의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코딩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과목마다 각각 다르겠죠 방법들은. 그러면 이제 객관주의하고 구성주의에 대해 가지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나눠주신 유인물 있죠. 이걸 가지고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피아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인지주의 이론에는 피아제 이론이 있고 비고스키 이론이 있는데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인지 발달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비고스키는 사회 역사적인 인지 발달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둘 다 완전히 좀 내용이 달라요.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인지 이론이죠. 인지 발달 이론, 인지주의 이론에 기반을 한 거고요. 그리고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 있죠. 그 자극을 받는 거기 조금 이제 영향을 주는데 이게 내부냐 외부냐 영향받는 것만 다르지 주된 내용은 구성주의인 거는 학습자 스스로가 지식을 구성해 한다는 데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제가 앞에 이론들을 말씀드렸듯이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있는데 더 범위가 넓어진 거라 했죠. 기존의 인지주의는 피아제로부터 시작이 했는데 피아제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비고스키가 이렇게 채워줬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이 두 학자 사이에 엄청나게 좀 많이 다툼이 있었거든요.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다 맞는 말이고 서로의 그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우선 이 피아제에 대해서 볼 거고 이 비고스키에 대해서도 볼 건데 비고스키가 더 젊죠. 더 젊죠. 피아제가 나이가 더 많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분하고 사진이 한 명은 젊은 사진 썼고 한 명은 나이 든 사진을 썼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예? 잘못 들었어요. 예? 예, 맞아요. 예. 비고스키가 빨리 죽었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그죠? 사망했다 했죠.
이 비아제 같은 경우에는 나이 늙어서까지 자기 연구소 근처에서 보면은 이제 그 몬테소리 재단에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거기 애들 막 관찰하면서 계속 그렇게 여생을 보냈고,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는 결핵으로 제가 죽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선 그 생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생애를 살펴보면은 이 사람의 성격이 나오고 왜 이런 이론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 비해 가지고 관찰하는 능력이 있죠. 사물을 보고 관찰하고 이거 정리하는 능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걸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뭐 생물 있죠, 생물. 주위에 있는 생물들을 되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10살 때는요, 백변종 참새, 그러니까 알비노 있죠, 알비노 참새 우리나라에도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쁘다고 사진작가들이 촬영하러 가고 막 그랬는데, 그런 알비노 참새에 관련된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을 쓰고 또 고등학교 때도 계속 동물에 관한 연구를 하고 논문 같은 것도 계속 냈어요. 학회지 같은데 자기가 쓴 거를. 그러니까 그 생물학자들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계속 논문이 올라오고 관찰한 내용을 보니까 되게 좀 체계적이고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지역에, 그 피아제가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 뭐 생물학 관련된 박물관이 이렇게 딱 들어서기로 됐는데, 이 박물관 원장을 누구를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회에서는 피아제라는 학자가 그 근처에 사는데 되게 좀 박식하다, 연구를 되게 잘한다,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해보자 해서 피아제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피아제 씨 계십니까? 하니까 어떤 고등학교 나와도 간대요. 그래요. 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박물관장직에서 제외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되게 관찰 능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15살 때 자기가 알고는 있는데 그걸 갖다가 설명하는 게 되게 부족하다는 걸 느껴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렇다 하는데 자기가 그걸 종교적이나 철학적이나 뭐 이런 것이 부족하다, 지적인 그런 위기를 경험합니다. 지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여기서 나중에 보면은 여기 가면 자기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이론을 만들어낸 게 나와요. 여기서 지적 위기를 경험했다 했죠.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분명히 아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지? 이유를 몰라가지고 또 혼란이 오고 혼동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21살 때 자연과학 분야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21살 때. 천재죠, 이 사람은. 천재였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23살 때 발생학적 인식론, 그러니까 정신발달 연구를 하게 되고 지식의 근원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철학적 문제 해결하는 데 사용해요. 그래서 보면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접근 방식이 조금 철학적이고 인지주의적이에요. 보면은 되게 좀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해 가지고 그 이론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내는데 바탕이 된 게 뭐냐면 자기가 관찰한 거, 경험한 거 바탕으로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 첫 직장을 갖게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리에 있는 비넨 연구소 실험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 비넨 연구소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IQ 알죠? IQ 검사. IQ 검사를 만들어낸 연구소가 비넨 연구소입니다. 그 지능을 측정하는 그런 테스트 도구를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채점하는 일이었어요. 채점을 하는 일인데 피아제의 특징 말씀해 드렸죠. 관찰하고 분석해가지고 차이점이라든지 뭐 그런 거 되게 잘 찾아내요. 그런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아이들의 그 테스트지를 이렇게 채점하는데 몇 번 문제는 다 틀려요. 얘들 대부분. 시험을 치는데 예를 들어 10번 문제가 있는데 10번 문제는 그 나이 애들이 거의 다 틀려요. 다 틀리고, 그리고 그래서 오답을 보니까 오답도 비슷해요. 만약에 9살이라면 9살 되는 애들은 10번 문제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다르게 생각하구나. 그래서 어린아이하고 어른들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정리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은 이런 평가 테스트들을 채점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가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아이들과 면담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표준화의 검사에서 이제 검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애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고, 거기서 알게 된 게 7세 이전의 아동들은 꿈이나 도덕성, 그 밖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사고한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확신하게 됐죠. 보통 보면 어른들 보면은 어른들의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애들이라면 모를 수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되게 심하게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거의. 머리도 다쳤고 이쪽 몸이 거의 다 막 으트라치피 할 정도로 막 부서지고, 그래서 이제 그 후유증으로 한 1년 정도 제대로 못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2학년생인데 길을 가는데 저기 트럭이 오고 있었어요. 트럭이 오고 있는데도 저는 뭐냐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 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큰 길을. 그대로 차가 빵 파갖고 저 날아갔죠. 그죠? 그때 기억은 없는데 날아가면서 이쪽에 부딪혔고 날아가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가지고 저는 여기 머리도 다쳤고 이쪽도 다 다쳤어요. 그때. 어른들이랑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런데 애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아제 같은 경우에 이런 아이들과 어른들의 사고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자기 애들 있죠, 3명. 그 3명의 행동을 태어날 때부터 계속 관찰해가지고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뭘 만들어내냐면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도식, 수능, 조직화, 평형화 이런 말이 있는데, 제일 먼저 보면은 저걸 사람이 어떤 걸 바라볼 때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런 내 머릿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문제가 없어요. 이때는 뭐냐면은 이제 되게 좀 평화롭죠, 그죠? 평형화입니다, 평형화. 평형화 상태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은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혼돈이 오겠죠, 그죠? 그거 보면은 피아제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지적인 위기를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지적인 위기.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게 생기냐면은 이제 인지적 갈등이라든지 혼돈이 생겨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다시 동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어릴 때는 해가 뜨고 지잖아요, 그죠? 해가 뜨고 진다는 걸 갖다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크면서 보니까 해가 뜨고 지는데 계절마다 해의 높이가 달라져요. 그건 설명이 안 되죠, 그죠? 뜨고 지는 시간이 달라져요. 왜 그럴까? 뜨고 지면은 똑같아야 되는데 인지적인 그죠? 혼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이고 일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조정이 되고 다시 동화가 됩니다. 동화가 되고 평행이 되면서 알게 되는 거죠.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아가면서 그죠?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리고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태양 고도 차이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런 게 딱 되고 나면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인지적인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죠. 그래서 발달의 과정을 기존의 학자들은 이렇게 되는 걸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봤는데 피아제는 그게 아니다. 평형화되어 있다가 발등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발달하고 다시 평형화되고 발달하고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알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갑자기 알게 되고 이해하고 알게 되고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발달의 과정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은 동화와 조절.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발달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제의 기본적인 이해의 이론의 기본 전제를 보면은요, 지능이란 이거 한 면 좀 띄워놓고 할게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지능이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능은 가변적 특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가번질 특성이라 했죠, 그죠?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구조를 구성하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되어 있는데 구조를 구성한다 했죠. 또 아동의 사고는 성인의 사고와 직접보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을 성인의 축소판으로 간주하던 전통적 아동관에서 완전히 바꿔버렸죠.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아동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구조를 구성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봤습니다. 그리고 인지를 구성적 과정으로 간주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인지 발달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봤어요. 단계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에 상승하는 것처럼 단계 이렇게 발달하는 그런 과정으로 봤고요. 그리고 피아제는 각 단계들이 각기 다른 속도로 통과해 나간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단계들은요, 하나마다 보면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 보면 다 달라요. 걷는 애들 걷는 속도도 다르고 말하는 시기도 다르고 그리고 숫자라든지 글이라든지 이해하는 시기도 각각 다르지만은 보면은 그 단계는 단계의 순서는 불변적이다. 그러면 이제 단계를 갖다가 이제 감각운동기, 전조잡기, 구체적 조잡기, 형식적 조잡기 이렇게 4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인지 발달 단계죠. 그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즉각적인 외부 생활에 대처하기 위해 빨기, 짖기, 때리기와 같은 신체적 행동을 도식한다. 전조잡기, 사고하는 것을 배운다. 상지가 내적 이미지를 사용하게 된다. 사고는 되게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성인의 사고와는 매우 다르다. 특히 본능적인 사고일 때는 구체적 조작기를 보면은 구체적 사물과 구체적 행위에 대해서만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에서는요, 추상적이고 가설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 발표했을 당시에 그 학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찬성했을까요? 와, 되게 획기적이다, 정말 좋다 했을까요? 아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아니다라고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옛날에 교육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철학자였고 심리학자였죠. 그런데 피아제는 심리학자였을까요? 아니요, 생물학자였어요. 생물학 관점에서 학습을 바라본 거예요. 학습과 발달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발달한다라고 봤거든요. 교육에 의해서 발달한다라고 봤는데 피아제는 어떻게 봤냐면은 그냥 발달은 성장의 과정으로 봤어요. 과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 단계에 따라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거잖아요. 피아제는 성장의 과정일 뿐이다라고 봤습니다. 자연적으로 발달한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의 이론을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이거는 순전히 네 생각이다. 많은 자료를 갖다 검증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애들 3명 주위에 관찰한 거 그 경험만 가지고 이걸 이렇게 냈냐고 막 이렇게 막 따졌어요. 따지고 거기에 반박하는 논문들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반박했던 사람들이 피아제에게 힘을 실어줍니까? 실험 결과 다 피아제가 옳다고 나와버렸어요. 그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쉽게 말해가지고 피아제의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서 논문을 썼는데 결과가 옳다 돼버리니까 피아제가 굳이 힘들어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검증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피아제의 이론들이 실제로 다 확인했을 때 이 단계를 다 거치고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발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학습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성장한다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그죠?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성장의 과정이다.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성장을 통해서 그냥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봤던 거예요. 발달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게 이제 쟁점이 되었는데 우선 여기 보면 이제 단계 이런 거 좀 넘어갈게요. 요거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길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연구 결과들이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렸듯이 피아제를 갖다가 처음에는 이제
연구자들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들이 피아제를 지지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대표적인 관찰 표현이 아니었는데 자신의 딸들을 가지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거든요. 이 세 명의 케이스만 가지고 일반화시킨다는 게 참 문제가 되는데 다른 연구 결과들이 피아제를 지지해줘 버리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발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주의, 피아제의 인지주의 심리, 그 인지적 구성주의가 엄청나게 교육에 있어가지고 큰 패러다임이 돼버립니다. 진짜 오래 갔어요. 진짜 오래 갔는데 그 사람마다 학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걸 바꾸고 싶어요. 새로운 이론을 찾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 박사 논문 쓸 때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 자기 주도적 학습력 있죠.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다 뒤져봤는데 사람들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자기 구조적 학습력에 보면 피아제 이론도 있을 거고 비고스키 이론도 있을 건데 그 당시 학자들은 다 피아제 있죠. 인지 발달 이론. 인지적 내용만 보고 다 그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호기롭게 그냥 그 사회적 있죠. 환경적인 요소. 자기 주도적 학습력에는 제가 그 뭘 넣냐면 스스로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까지도 포함된다. 왜냐하면 환경에 들은 영향을 받으니까 해가지고 새롭게 논문을 썼어요. 그 당시에 그 교수님들이 어떻게 대들까요, 저를? 네가 뭔데 그 우수한 학자들이 그 만들어놓은 이론을 그렇게 뒤집으려고 하냐고 되게 좀 뭐라고 욕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논문이 통과됐거든요. 지금은 보면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력에 대해 가지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제 논문을 참고해 가지고 쓰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죠? 피아제가 그때 보면은 저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교육에 있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바꿔버렸잖아요. 저는 그 한 개 추가한 거 가지고도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피아제 이론이 딱 이렇게 체계화되고 계속 이어져 가는데 피아제 이론이 계속 되니까 학자들이 다른 걸 찾아보는 거예요. 반복되는 게. 그게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딱 밝혀진 게 누구냐면은 비고스키입니다. 비고스키. 이 비고스키는요. 피아제 이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피아제가 이런 이론을 낼 수 있었던 거는 그 사람이 살아갔던 생애 있죠. 그 사람의 특징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관찰을 잘했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게 인지적으로 이렇게 딱 혼돈이 왔을 때마다 새로운 걸 알게 돼가지고 이거구나 탁 성장하게 되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동화되어서 가다가 갑자기 조절력 평행으로 가다가 또 혼돈이 일어나면은 어려워하다가 또 새로운 걸 알게 되면 이거구나 계속 발달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 가지고 발달의 과정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자기가 관찰하고 경험한 걸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잘 쓰는 그런 생물학자였잖아요. 생물학적 관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순전히 뭐냐면은 피아제의 생활이라든지 특성이 이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이 비고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도요. 그런 자기의 생활했던 환경들, 자기가 경험했던 환경들이 이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비고스키는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그 당시에 러시아 쪽에 살고 있던 유태인. 이 시기였는데요. 대략부터 있나요? 이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유태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되게 좀 박식했어요. 유태인의 교육 방법 아시죠? 하부르, 맞죠? 좀 더 힘들다.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의 내용 가지고 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문제 내고 그랬잖아요. 그죠? 물어보고 이런 게 되게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푸는데 이게 보면은 그 유태인이 가장 많이 읽는 책 탈무드 공부할 때 하부르타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방법으로 교육했고 부모님들하고도 계속 그런 데 얘기를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내용을 이해하고 습득하고 설명하는데 되게 똑똑했어요. 그 지역의 유태인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 환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로 불렸냐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꼬마 교수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 대학에 17세의 나이에 들어가는데 원래 이제 비고스키는 무슨 과를 가고 싶어 했냐면은 교육학과 쪽을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태인들한테는 그 모스크바 이쪽에서 교육학을 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못 듣게 했어요, 그때.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이 그 사회에 그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상이 달라질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의 그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견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태인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는 그런 견해라든지 가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에 대해 가지고는 보면은 모스크바라든지 대학교에 들어오는 것도 많이 이제 줄였어요. 줄이고 시험이 아니라 선발에 해가지고 뽑는 거 있죠. 추첨에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시험 치면 보면은 되게 우수한 애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유태인들 좀 차별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되는 놈은 된다고 비고스키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도 뭐로 들어가냐면은 법학과 들어가고 또 생물 쪽으로 의학 쪽으로 막 그쪽으로 들어갔다든가 하여튼 그래 들어갔어요. 보면은 예술 심리학도 들어가고 교육학을 못하니까 이런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 썼는데 결핵을 앓게 됩니다. 이 사람이 결핵을 앓게 되고 그때부터 좀 아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론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을 나타냈는데 그 당시에 사회가 어떤 영향이었냐면은 그 막스주의식 있죠. 뭐였더라? 제가 발음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그냥 개혁이라는 그런 식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의 이제 비고스키의 이론이 어떤 거냐면은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은 도시에 살고 있는 아이하고 시골에 살고 있는 아이 누가 더 발달하겠습니까? 도시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좋다. 그리고 또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지면 발달한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이런 막스주의자들한테는 이 비고스키 이론이 엄청나게 선풍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았고 이 사람이 강의하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창문 열어놓고 창문가에 붙어가지고 강의 들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열심히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책은 못 썼어요. 자기가 계속 필기해놓고 바빴기 때문에 책은 못 썼고 노트 필기를만 남겨놓고 이제 결국에 나중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조선한 내용들은 자기 동료들이 있죠. 그 동료들이 그걸 묶어가지고 이제 출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서로 나오지 않았고 죽고 나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비고스키 내용이 보면은 완전 다른 내용이 뭐냐면 지식을 구성하는 내용은 같은데 삐아제는 뭐예요? 그냥 성장의 과정으로서 내적으로 이렇게 발달이 일어난다 라고 봤는데 비고스키는 반대죠. 우수한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발달한다. 영향을 받아서 지적으로 한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둘 다 맞는 말이죠.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환경에 있으면 더 잘 성장하게 되는 둘 다 같은 말인데 이걸 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이 사람들이. 이 비고스키는 계속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과 생각에 대한 그런 이론들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좀 넘어갈게요. 들었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되는데 말해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 있죠. 나를 위한, 타인을 위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공감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피아제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피아제 보면은 이제 어떤 게냐면은 자기 중심적 언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기 중심적 언어인데 애들 보면은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자기 중심적 언어를 되게 얘기 많이 해요. 안 해도 되는 말들 있죠. 막 놀 때도 보면은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맛있게 먹자 내면 아유 맛있다 막 얘기를 하고 또 애들한테 얘기할 때도 집에 가서 뭐 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안 해도 얘기들을 막 해요. 그죠? 또 집단 독백이라고 해가지고 애들 와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은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신기한 게 애들은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하는데 뭐 호응을 안 해줘요. 보통 호응 안 해주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애들끼리는 뭐 해가지고 야 이거 되게 멋있지 재밌지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애들이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 뭐 그렇게 할 건데 나는 뭐 했다 뭐 또 차례되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 집단 독백이 해가지고 자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미성숙한 그런 발달 단계에 있는 상태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래 집단끼리 이렇게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의해 가지고 극복하고 발달하면서 극복되는 그런 문제 행동으로 봤습니다. 피아제가. 그런데 비고스키는 완전 다르게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은 언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나를 위한 기능이 있고 타인을 위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여기 그냥 제가 이거는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냥 이너 스피치가 있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음성이 있는데 어릴 때는 이게 두 개가 뭉쳐 있다는 거예요. 뭉쳐가지고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도 밖으로 나오고 다른 사람한테 말할 말도 이렇게 말로 나오고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구분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미성숙한 시기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 내적 언어, 이너 스피치가 막 분리가 안 됐다 했잖아요. 그래도 점점 크면서 이게 확실하게 분리돼가지고 사고를 위한 언어와 다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위한 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이제 교수님한테 설명드릴 때 그 말을 했어요. 아,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술을 먹고 지능이 떨어지면 할 말 안 한 말 다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비고스키는 뭐냐면 이 내적 언어가 점점점 떨어져 나가서 뭐가 된다 했어요? 사고가 된다 했죠. 그죠? 사고. 생각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비고스키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생각 많이 하고 말 많이 하고 어릴 때는 무조건 생각나는 거 막 얘기했다가 나중에 크면서는 점점 이걸 해야 될 말이고 생각하는 말이 구분하게 됐는데 크고 나서 보니까 그런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머릿속에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너 스피치는 나중에 분리돼가지고 사고가 되는데 이거는 좋게 본 거죠. 그죠? 사고력을 키워주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애들 클 때 요거 참고로 해가지고 애들 막 하는 말 많이 하게 했어요. 부작용도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말아요. 주작 하면서 둘이서 자기 전까지 방을 같이 쓰게 하거든요. 지금 떨어뜨려 준다 해도 그냥 침대 두 개 붙여가지고 같이 사용하게 하는데 한 명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한 명은 중3입니다. 형제예요, 형제. 그런데 이런 둘이는 자기 전까지 얘기를 해요. 여기서. 네. 그런 형제 없죠, 그죠? 사이가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아제하고 비고스키하고 이렇게 대립했다 했잖아요. 피아제 학파하고 비고스키 학파하고 대립했는데 나중에는 피아제가 좋은 점이 뭐였냐면은 보통 학자들 보면은 자기 주장 끝까지 안 굽혀요.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고 그런데 피아제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긍해가지고 이론에도 보면은 환경적인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나중에는 피아제가 살아있을 때 이 이론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피아제는 계속해가지고 이론을 갖다 수정하고 이렇게 한 그런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비교한 걸 보면은요, 차이를 한번 확실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피아제는 성숙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발달의 단계라 했죠. 성숙, 발달. 점점 자람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발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고스키는 어떻게 봤냐면은 학습을 통해 가지고 성숙된다. 환경으로부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 성장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론을 했습니다. 인지 발달을 아동 환경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를 내면화함으로써 야기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받으면 또 이렇게 또 성장하게 되겠죠. 지금은 두 개를 다 수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발달의 속도는 동일한 속도가 아니고 동일한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거 잘못했습니다. 동일한 순서로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발달은 동일한 단계로 이루어지고 속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는 받는 정보에 따라 가지고 속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시골에 살든지 아니면 도시에 살든지 완전 달라집니다. 이게 영향이 있는 것 같긴 같아요. 그리고 발달을 보면은요, 발달은 피아제는 학습자 내부에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되게 커요, 실제로. 참고로 이제 충격받았던 게 제 동생이 얘기 안 했죠. 했어요? 똑똑한 분이라고. 예? 똑똑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제 동생이 어릴 때부터 그 지역에서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천재. 저하고 비교가 많이 됐어요. 수학적으로 엄청나게 똑똑했습니다.
한글을 독학으로 뗐어요, 어릴 때. 그죠? 한글을 독학으로 뗐는데 어떻게 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가게를 했거든요, 가게. 가게를 했는데 5살 때인가 한글을 뗐는데 지금 아저씨들이 뭐 사이다, 그죠? 사이다, 뭐 콜라, 뭐 이런 거 하니까 코카콜라 하니까 그걸 보고 지가 코카콜라 비슷한 글자끼리 비교해가지고 그때 충격받았던 게 5살 때 보면 뭐 글씨가 뭐 있었냐면은 마시자 칠성사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읽어보니까 헷갈려가지고 마사자 칠성사이다 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가 아니고 이건 이다 하니까 그대로 다 읽은 거예요. 동생이 그 정도로 천재였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살던 지역은 시골이었거든요. 하루에 버스가 4대 다니는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군은 유명합니다. 신호등이 하나도 없는 그런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런 도시였는데 저 어릴 때 찻길에서 놀았어요. 찻길에서 차가 안 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는 이제 환경적인 영향이 크니까 공부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생각을 잘 하셨죠. 서울대 보낼 거라고 동생 갔는데 동생은 결국에 보면은 이제 원래는 지가 이제 비교하다가 포항공대 들어갔어요. 포항공대 들어가가지고 원래 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박사까지 탔고 이제 들어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하는 거 보더니만 나는 교수 말고 교사할래 그러더니만 이제 갑자기 서울대로 있잖아요. 서울대로 편입해가지고 수학교육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쉽게 들어갔고 거기서도 이제 계속 원래 편입생들은 장학금 안 주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계속 장학금 받고 또 받아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설을 많이 만들었어요. 서울대. 어떤 적이냐면은 이제 100점 만점에 105점을 받았고 그런 거 있죠. 교수님한테 어떤 문제를 푸는데 가가지고 교수님 이 수학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된다고 막 풀었는데 교수님이 나중에 불러가지고 자네는 이 수업 안 들어도 점수 A 줄 테니까 다른 공부해라 해가지고 수업 안 듣고 당점 받은 그런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동생이에요. 지금은 어디냐면은 이화여고 자기가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가고 싶고 기독교 재단으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이화여고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즐겁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수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경기도 가고 있죠. 과학고 졸업해가지고 포항공대 가가지고 LG 있죠. LG에 입사했다가 동생이 제 동생을 좋아했나 봐요. 제 동생이 서울 가가지고 그거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거 할래 하면서 LG 그만두고 그래서 이화여대로 이제 편입해가지고 수학교육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원래 수학 전공 아닌데 수학교육과 들어가가지고 수학교사가 돼가지고 안양에서 지금 교사 생활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그 사이에서 우리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이 조카는 어떨까요? 그죠? 난 우리 조카가 어떨까 하고 되게 좀 궁금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시시하다고 초등학교 6학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대요. 이 유전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환경도 보면은 수학교사가 2명 있는 집이니까 엄마 이거 할 거예요, 그죠? 우리 아들하고 비교하면 좀 속상한데 그래도 그죠? 이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건 정말로 유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루어진다는 피아제의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고스키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 외부에서 주변 사람과 주위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저희 애들 있죠. 애들 공부시킬 때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아빠하고 같이 하자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보냈습니다. 딱 보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외부 환경이 중요하구나.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다루게 되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도해 주니까 저하고 할 때하고 비교 안 되게 막 오르더라고요, 성적이. 그래서 제가 져진 것 같고 우리 아들한테 잘못한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정말로 이 학습자 외부가 발달에 참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사람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학습자 내부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타고나가지고 다른 애가 있어요. 우리 조카는 심지어 학원도 안 다니고 눈높이 수학인가 뭐죠? 그거 수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학습지 받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유전의 힘이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를 쉽게 시켜주는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다 이렇게 다 접목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옳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자기 중심적인 언어에 대한 관점을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고스키가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존 오브 프록시멀 해가지고 ZPD라고 하는데 이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발달이 완료된 부분인데 근접 발달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은 천천히 이렇게 통과 못해요. 무조건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발달이 완료된 부분에서 이걸 뛰어넘는데 자기 스스로는 이것들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수한 동료나 교사, 어른,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홀짝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자기 혼자 해도 아무리 안 되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의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진짜 아무도 지금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 건데 이렇게 분석해보는 사람이 없을 건데 피아제하고 비고스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피아제하고 비고스키. 핀이 어디 갔지? 공통점이 뭐냐면은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학자들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진다 했죠. 그죠? 그런데 비고스키는 어떻게 봤냐면, 피아제는 어떻게 봤냐면 이런 식으로 발달이 일어난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비고스키 보세요. 발달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완료된 부분이에요. 완료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있다가 살짝 올라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또 그러면 이게 완료된 부분이 될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고 또 넘어간다면 또 펄쩍 올라가야 될 거예요. 그죠? 피아제도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비고스키도 마찬가지로 발달은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멈춰 있다가 새로운 영역으로 도달하고 멈춰 있다가 새로운 영역으로 도달하고 멈춰 있다가 새로운 영역으로 도달하고 이 발달을 바라보는 이 입장에서는 피아제하고 비고스키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와 처음 봤을 때 엄청 충격받았어요. 발달에 대한 생각이 똑같구나.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발달을 이렇게 보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발달을 바라보는데 피아제는 계산식으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비고스키는 근접 발달 이론 영역 이걸 통해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똑같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저 혼자 이렇게 흥분한지 모르겠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이걸 보고. 근데 왜 이걸 아무도 발견을 못했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죠? 저 혼자 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접 발달 영역으로 이 비아제는 그냥 계산식으로 설명을 했고 비고스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파워포인트로 넘어가가지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서는요, 지식의 구성은 개인의 정신적 활동에 근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인지적 구성주의는 이론의 근거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고요. 그리고 사회적 구성주의는 인간의 인지적 발달 기능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내면화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론적 근거는요, 비고스키의 발달 심리 이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구성주의의 주된 근거가 되는 겁니다. 둘 다 맞는 거죠, 그죠? 둘 다 맞는 이론이고, 설명했던 거죠. 불안한데요, 지금. 빨리 맞힐까봐. 그러면 교재 내용입니다. 이 교재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구성주의 기반의 학습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구성주의 기반의 학습 환경의 특성을 보면은요,
주변 환경이나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을 요구합니다. 주변 환경이나 현실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요구한다. 이거는 어떤 이론에 근거한 걸까요? 인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 중에서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에 해당되는 거겠죠. 어디냐면 이제 65쪽 내용입니다. 65쪽 표 밑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다른 학습자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 및 기술을 지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구성주의 내용 이용하시면 이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학습자가 자신이 다루는 정보로부터 의미를 구성하고 자신에게 내적 타당성을 갖도록 하며 필요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거는 뭘까요? 인지적 구성주의 내용입니다. 그죠? 내적으로 이렇게 학습자가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동화시키는 거예요. 조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화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동화와 조정입니다. 동화. 처음에 진행 상태에서 인지적 혼란이라든지 무슨 일을 하면은 그 정보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 다시 조정하고 동화되어서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렸던 아까 전에 계산식으로 나오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서 조정합니다. 필요할 경우. 그리고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결정한 학습 목표를 성취하려고 지속적인 성찰을 시행해야 한다. 학습자가 주체가 된다는 거죠.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서 지식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유의미한 학습을 위하여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의 참여가 없으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지식의 구성의 주체가 학습자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구 및 기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습의 형태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성주의에서 가장 좋은 학습 환경은 표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실제 세계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상황이나 맥락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접하고 체험함으로 구성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습니다. 그게 유의미한 학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기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생들이, 그죠? 그런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성주의 학습의 환경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구성주의 학습 이론을 적용한 학습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다면 되게 수동적인 존재가 되겠죠. 학습자가 이제 지식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 되게 수동적이고 되게 좀 적극적이지 못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좀 구성주의 학습하기 힘들어요. 되게 좀 매사에 좀 권태롭고 의식 없는 애들. 그래서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되만 구성주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자아성찰적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자아성찰적 실천이다. 이거는 내가 하면서 계속 확인하는 거죠. 내가 이걸 갖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계속 실천하는 겁니다.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죠? 지식을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확인하고 실천하고 확인하고 실천함으로써 스스로가 지식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또 협동학습의 활용입니다. 이 협동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주의사항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협동학습을 구성주의 학습에서는 매우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의 조언자 누굴까요? 이거는 학습의 조언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뛰어난 그 동료가 있거든요. 뛰어난 동료나 선생님이 학습의 조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학습의 조언자가 있어야 돼요. 구성주의라고 하더라도 너희들 혼자 다 해 하고 이렇게 그냥 제공해주고 끝내버리면은 말씀드렸듯이 해결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각기 다른 학습의 결과가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 이 학습의 조언자가 하는 역할인데, 교사나 뛰어난 동료 집단 이런 사람들이 학습의 조언자가 됩니다. 또 동료 학습자로서의 교수자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죠. 이 동료 학습자라는 것은 교수자가 뭐냐면 같이
환경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체험하면서 같이 이렇게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같이 해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무조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같이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교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주의 학습을 적용하는 학습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시사점인데요. 큰일 났다. 그죠? 이거 하면 끝나는데. 너무 빨리 쉬는 말이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제가. 자, 우선 계속 하겠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이 첫 번째 구성주의 이론의 시사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객관주의적인 전통에 기초한 학습 이론은 학습자에게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가 다양한 자극이나 자료, 인지적 과제를 제시해주는 것이 이제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성주의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지식을 재구성하는 이런 과정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이라는 그런 시사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학습에서 실제적 과제와 맥락이 되게 중요시됩니다. 왜냐면은 이 내용들이 뭐냐면요, 구성주의에서는요, 이 학습의 내용들이, 그러니까 맥락이라든지 이런 상하고 분리되어 있는 그런 지식들은 크게 뭐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런 것 대신에 실제로 사용되는 지식이 있죠. 실제적인 과제, 실제적인 문제 해결,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제가 도출되게 되는 그런 전반적인 맥락이나 배경 지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식은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과 분리하여 가르칠 수 없으며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지식이 실제로 사용되는 맥락과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구성주의에서 가장 좋은 학습 환경이 어떤 건지 설명해 드렸죠. 실제로 해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구성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도가 엄청 높아요.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은 그 학습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은 떨어져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고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그리고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이제 실제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해결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성주의에서는요, 지식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있죠. 문제 중심의 학습을 적용합니다. 혹시 PBL이라고 들어보셨어요? PBL. Problem Based Learning. PBL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좀 설명드리고 갈게요. 나중에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PBL을 배우셨어요? 네. 보통 의과에서 많이 사용해요. 의과대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해주고 이거를 갖다가 해결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에요. 구성주의적인 이론인데, 여기도 보면은 인지주의적 구성주의를 사용하고 또 협동, 그러니까 사회, 그죠? 사회적 구성주의, 이런 걸 두 개 다 사용하는데, 방법이 뭐냐면은 의과대에서 어떤 상황을 제시해주고 문제 상황을 제시해줘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문제 상황이 오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되는 걸까 서로 모여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가설을 갖다가 설정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된 걸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가설이 맞는지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각자 이제 역할을 나눠가지고 밖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 내용들을 확인해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걸 확인해요. 이거는 오프라인이죠. 같이 면대면이고 이건 온라인입니다. 따로 떨어져가지고 밖에서 수업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가설이 맞다 아니다가 이렇게 판별이 되겠죠. 다시 모인 상황에서는 이제 이걸 가설을 갖다가 자기가 조사해온 걸 가지고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또. 그럼 이런 과정에서 보면 좋은 게 뭐냐면은 학습자가 지식을 스스로 쌓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보죠. 그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 그 지식 외의 것들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 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적용해보고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결국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발표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같이 들으면서 또 얘기를 하고 그 교사들 그 나중에 이제 그 교수들이 이렇게 확인해주고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최근에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를 봤는데 교수들이 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상황 설명해 주면서 뭐야 물어보죠, 그죠? 그러면 그 학생들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고 제대로 못 맞췄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 과제를 주고 그러면 학생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다시 찾기 위해 가지고 조사하고 지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문제 중심의 학습 환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지식을 구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되게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학습에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동학습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순전히 이제 비고스키, 그죠? 비고스키 이론에 입각한 내용들일 건데요. 피아제도 나중에는 얘기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것처럼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동학습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평가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맥락 중심의 평가 방법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을 되게 많이 봅니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학습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과정을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발견학습이나 조사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학습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하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맥락 중심의 평가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맥락. 그죠? 상황하고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실시했고요. 수행도 이렇게 평가하고 문제 해결 자체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를 다 이제 포함해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